오늘 1부, 2부로 나눌 거고요. 1부는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내용, 특별히 2007년도 내년에 이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CPA 시험을 혹시 합격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미 합격하신 분. CPA를 합격했다. 없으세요? 합격하셨어요. 공부하고 계신 분. 그러면 전혀 지금 CPA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난 CPA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게 되게 여러 개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CPA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CPA 시험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학원들에서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료 찾아보시면은 카페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특별한 내용, 특이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1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2부는 이제 미국 취업에 대한 거, 특별히 이제 혹시 미국으로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CP 쪽으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PA란 보통 우리가 AICP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AICP는 미국 공인회사 협회를 AICP라고 부르고 엄격하게 말하면은 미국의 어느 주의 CPA인 거죠. 뉴욕주 CPA, 캘리포니아주 CPA. 근데 보통 이제 통칭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시험 문제가 다르거든요. 시험 과목도 다르고. 그런데 CPA는 이제 유니폼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USCP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고 해도 되고 USCP라고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CPA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CPA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그 경력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학력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CPA 시험, CPA라고 하는 데지그네이션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CPA 시험을 그냥 통과했다. 아직은 CPA는 아닌 거죠. 그냥 CPA 시험을 합격한 사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PA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PA 시험은 유니폼 시험이에요. 그 유니폼 시험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주로 응시하든지 간에 모든 주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시험 성적이 내가 예를 들면 뉴욕주를 시험을 보셨지만 캘리포니아주나 버지니아주에서도 전부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응시 자격이 있어요. 미국이 어느 정도 이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시험들은 퀄리피케이션을 좀 까다롭게 요구하는데, 다행히도 CPA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주할 요건을 갖고 있지 않고 소셜 넘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정한 학력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외국인도 누구든지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 학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CPA 시험을 처음 보시려고 할 때는 내가 어느 주로 응시를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결정할 때 내가 이제 학부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이제 회계학점과 경영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장차 내가 CPA 시험을 합격해서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가져갈 건지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응시주를 정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한두 주를 제외하고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학사학위가 없음에도 이제 볼 수 있는 주들이 있긴 한데, 학사학위가 있는 걸로는 부족하고 회계나 경영학점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시험이 보통 CPA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목은 4과목입니다. 4과목이고, 이제 저는 99년도에 CPA 시험을 합격했는데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페이퍼로 왔어요, 시험을. 그래서 과무로 전부 다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전세기 띄워가지고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다 봤거든요. 딱 1년에 2번밖에 없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수목, 11월 첫째 주 수목. 근데 이게 2004년서부터 컴퓨터 베이스로 바뀌면서 지금은 아무 때나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을 제외한 아무 때나 내가 시험 날짜를 정할 수 있고, 내가 시험 과목을 정해서 한 과목씩도 지금 시험 볼 수 있도록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예전엔 4과목을 한꺼번에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과목만 볼 수가 있으니까 합격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한국 분들의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합격 기준은 그래서 4과목 중에서 과목별로 75점이 넘어가면 전부 다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익스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합격하고 나서 나머지 3과목이 18개월 안에 전체 합격이 되어야지만 전 과목 합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목까지는 18개월 안에 합격을 했는데, 네 번째 과목이 첫 번째 합격한 과목 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합격한 게 익스파이어 돼서 무효가 되고, 두 번째 합격한 것부터 다시 18개월을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이거 계산도 잘 하셔야 돼요. 예, 계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익스파이어 되고 두 개 익스파이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한 과목씩 가서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전체를 공부해서 한꺼번에 시험을 볼 거냐, 뭐 두 과목씩 볼 거냐,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75점이 넘어가면 전부 다 합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100점 만점에 75%를 맞아야 75점이 아니고 이게 그 같은 윈도우에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 2월 그다음에 4, 5월 이때는 이제 같은 윈도우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도 시험 문제는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첫 번째 테스트렛을 잘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테스트렛이 어려운 풀로 들어오고 만약에 못 보면은 또 쉬운 풀로 갖고 잘 본 것 같은데 점수가 낮고 못 본 것 같은데 점수가 높고 그러거든요. 자, anyway 이게 이제 전체를 전부 다 봐서 뭐 이제 그걸 나누긴 합니다. 한 윈도우 전체가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으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내서 너무 평균이 낮으면 마크업을 좀 해주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75%를 맞는 것은 아니고 대략 봤을 때 뭐 한 70%가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75점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장소는 내가 어느 주로 응시를 하느냐는 상관이 없으세요. 내가 캘리포니아주로 응시를 했어도 시험은 내가 미국 영 아무 데서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은 일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에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괌으로 가서 많이들 시험 보시죠. 괌으로 가서 시험을 본다는 게 내가 괌 주로 응시를 한 것은 아니고 시험 자체만 그냥 괌에서 보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미국의 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테스트 센터 가서 시험을 보시는데 나는 CP 시험 보고 있고 옆에는 토플 시험 보고 있고 뒤에는 뭐 GRE 시험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응시를 뉴욕주를 했다 그래서 꼭 뉴욕으로 가서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죠. 시험 날짜도 내가 정하고 과목도 내가 정하고 시험 장소도 내가 정할 수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절차인데요. 이 시험은 시험 응시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응시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평가를 받으셔야 돼. 그게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같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내가 응시하려고 하는 주에서 정해놓은 성적 평가 기관들이 있어요. 그 평가 기관에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보내서 이 성적에서 몇 학점을 회계학점과 경영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주마다 그 평가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시간이 뭐 짧게는 6주, 뭐 길게 뭐 어떤 데는 4주, 뭐 보통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학원이나 아니면 뭐 쪽에서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이거 씰해야 되고 뭐 서류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은 이거를 씰해갖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바로 트랜스크립을 요청을 해서 그쪽 평가기관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평가기관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성적과 미국에서 받은 성적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몇 학점이 회계학점과 경영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레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자격을 되는구나라고 이제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그 레터를 내가 시험 보려고 하는 주의 스테이트 보드 오브 어카운턴스에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주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시험 자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어플리케이션 할 때 이제 시험 돈을 내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한 과목 돈을 내도 되고 두 과목 돈을 내도 돼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NTS라는 게 오는데 이메일로 옵니다. 그 NTS에는 네가 두 과목 신청했는데 이 두 과목을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6개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9개월을 줘요. 이 기간 안에 두 과목을 봐라. 라고 하는 노티스를 주고 그 기간 안에 날짜 정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시험 보시면 지금은 보통 한 2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평균을 좀 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보통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 과목은 4과목입니다. 겉으로 보긴 4과목인데 좀 엄격히 따지면은 이게 뭐 한 12과목, 뭐 14과목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뭐 회계 트랙으로 석사를 하고 웬만한 MBA 하는 과목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인사나 마케팅 이쪽 빼놓고는 거의 다 배웁니다. 그래서 Financial Account Reporting은 이제 회계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정부 및 비영리 회계가 들어가는 게 특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회계만이 아니라, 점유 회계만이 아니라 비영리 회계와 어떤 이런 그 정부 회계도 포함이 되어진다.
regulation은 이제 비즈니스 러하고 taxation이에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러니까 법적인 건데 상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미국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법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텍스는 이제 보통 페더럴 가버먼트와 관련된 페더럴 이슈에 대한 것만 시험에는 나오죠. 어디슨 뭐 아시겠지만 회계 감사죠. 회계 감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 하면서 뭐를 배우냐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서 내가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BS가 어떻고 IS가 어떻고 이걸 작성하는 거를 배운다면 어디서는 뭐를 배워요?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모르는데 오디트를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디트부터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알아는 들어요. 왜냐면 한국말로 강의를 하실 거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부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이 다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전공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었고 언제쯤 시험을 볼 거고 졸업한 뭐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과 과목 선택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달에 끝나는 과목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보통 ROI 우리가 1년 반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반을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1년 반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C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모호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페이퍼 시험 볼 때는 저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텍스가 한 과목이었고 원가랑 뭐 이게 따로 한 과목이었는데 저게 이제 2004년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economics 경제학,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IT 뭐 컴퓨터와 관련된 거,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 management에서 원가 및 관리 회계 까지 해갖고 굉장히 여러 과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 사실은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BEC를 가장 쉬워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CPA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레귤레이션이나 페레예요. 상대적으로 어디든 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가서 오디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CPA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입사를 하고 회계법인으로 입사를 하고 3일에가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KI를 합격해야지 3일을 들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 벌써 입사가 결정이 되죠. 시험 보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CPA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같은 과목은 상당히 쉬워해요. 특히나 BEC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학부 때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했던 과목들인데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합격률이 완전히 안 좋은 과목이 BEC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학부 때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많이 부족해요. 기본 상식을 물어보는 게 맞는데 학원 강의로는 그거를 전부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저기에서는 written communication 나오는데 15점밖에 되진 않지만 이 written communication이 굉장히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쨌든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4과목을 75점 넘어가면 전체 합격이 된다. 활동 분야인데요. 이건 이따가 2부 시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제 시험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아마 뭐 한국 학원들이나 뭐 또 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금 테스트렛이 4개가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테스트렛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풀 군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풀이 끝나면 두 번째 풀로 넘어가고 그거를 컴플리트 하면 또 세 번째 풀로 넘어가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첫 번째 풀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풀이 잘 보면 자동적으로 채점이 돼가지고 두 번째 풀에서 하드 트랙으로 나와요. 그럼 하드 트랙은 뭐 조금 시험 좀 잘 못 봤어도 고득점으로 가는 건데 첫 번째 트랙을 잘 못 봐버리면 이게 문제가 계속 쉬운 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본인은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ASCP로부터 기출문제를 받아보면 걔네 자체가 아예 풀을 줄 때부터 이게 이제 moderate다, 뭐 hard다, 뭐 easy다 이런 풀을 따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테스트렛이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는 멀티플 초이스, 1개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가 보통 60%, 시뮬레이션이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주관식 문제인데 쓰는 건 아니고 아까 쓰는 거는 뭐만 나오냐면 BEC만 나온다고요. 15점짜리 BEC 5점짜리 3개 나오는데 시뮬레이션하고는 이제 복합 문제인 거죠. 뭐
이렇게 표를 주고서 블랭크를 10개 쳐놓고 여기다 써 넣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시뮬레이션인데 약간 이제 조합 문제 같은 건데 그게 지금 한 테슬렛에 나와요. 한 테슬렛에. 그리고 보통 6문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일단 바뀌어가지고 쉬워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96년도 이전까지는요, 1996년도 이전까지는 시험을 보면 1년에 2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AICPA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치 문제를 달달달달 외워가면 붙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문제 풀 안에서 결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997년서부터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컴퓨터로 바뀌었어요. 컴퓨터로 바뀌면서 과목이 4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IFRS가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시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이제 2017년도서부터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과거 한 10년에는 뭐 IT, 이코노믹스, 재무관리, 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런 거 아예 시험 과목 자체에서 있지도 않았던 과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2017년도에 바뀌면서부터는 굉장히 실무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못 풀게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유리하겠다?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도록 시험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경 후에는 멀티플 초이스 테슬렛이 2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항수도 조금 줄어드는 과목들도 있어요. 반면에 시뮬레이션이 3개 테슬렛이 나와요. 많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리해요. 어쨌든 우리는 찍기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사지선다는 어쨌든 뭐 찍어도 이렇게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시뮬레이션은 찍어갖고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 없게 되고 아예 손도 못 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뭐 웰컴 5분, 뭐 confidential copyright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뭐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딱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3시간이 쭉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내가 화장실에 가고 있는 시간도 시험이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꾹꾹 참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레귤레이션 같은 과목은 3시간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중간에 15분 휴식을 줬어요. 그래서 2개 멀티플 테스트를 풀고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끝나고 나서는 15분 쉬어라. 전체가 쉬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CPA 시험을 15분 휴식하세요라고 이제 해서 그때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개 테스트렛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리트는 마지막 테스트렛에 나와요. 되시겠죠? 이게 시뮬레이션 문제의 예시입니다. 대충 뭐 아시겠죠? 이렇게 막 블랭크를 넣으라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9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 문제당 뭐 5에서 7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페레가 현재는 90문제인데요. 멀티플 초이스가 66개로 완전히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커런 시뮬레이션이 7개였는데 9개로 늘어납니다. 예, 사실상 페레는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어차피 페레는 계산을 해야지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 4과목 중에서 제일 변화가 없는 과목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이제 페레예요. 양도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험이 언제부터 바뀌어요? 내년도 세컨 윈도우나 썰드 윈도우부터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뀌지 않는 페레를 굳이 먼저 보실 필요는 없겠죠. 이건 바뀌어도 여전히 지금과 변화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시작해서 빨리 보려는 과목들은 어떤 거를 보는 게 좋아요. 내년도에 시험이 바뀌어갖고 어려워지는 것부터 먼저 공략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용하겠죠. 뭐 참고만.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4문제가 늘어나고요. 시뮬레이션 3개가 늘어나요. 사실 이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좋아지냐면 레귤레이션 지금 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1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레귤레이션이 시간이 모자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레귤레이션은 지금 비즈니스 로도 들어오고 텍스트도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귤레이션은 조금 더 과거보다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생긴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분석하는 문제, Analytical Procedure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Evaluation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시뮬레이션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상 텍스트에서 적용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어디서에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과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는 과목이 레귤레이션이에요. 뭐 쉬워진다는 진짜 쉬워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많지 않고 조금 마음의 여유는 생긴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어딧하고 BEC 이 두 과목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는 게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바뀐 건 언제 바뀌었어요? 2004년도에 CBT 바뀌면서 과목이 4개가 추가가 됐어요. 뭐 이런 게 바뀌는 거죠. 2011년도에 IFRS 한다고 IFRS가 통째로 막 들어왔어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IFRS를 지금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IFRS는 이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도 나도 IFRS를 많이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이제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용은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어떤 문제 틀 자체가 바뀌어지고 문제 포커스가 많이 달라져요. 특히나 어딧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멀티플이 조금 줄어들고 시뮬레이션이 2문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레귤레이션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 시뮬레이션의 문제의 어떤 색깔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페레는 큰 변화 없고 레귤레이션은 조금 쉬워지고 오딧은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BEC가 이제 엄청 많이 바뀌는 거죠. BEC는 멀티플 초이스 10문제 줄어드는 거는 큰 이슈가 아니에요. 어차피 뭐 여러 분야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갑자기 난데없 5개가 새로 들어와요. 이게 되게 난해한 것이 뭐냐면 과목이 지금 6과목이잖아요. 5과목, 6과목이란 말이에요. 이 시뮬레이션 5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나올지, 뭐 재무관리에서 나올지, 코스트에서 나올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얇게 공부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 5개의 과목을 시뮬레이션까지 대비할 정도로 깊게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더군다나 리튼 커뮤니케이션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BEC를 올해 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내년은 상반기까지는, 내년 첫 번째 윈도우까지는 BEC가 지금 현재 상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EC가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란 말이죠. 왜 그래요? IT 같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조금 기본적인 플로우가 이해를 하셔야지만 IT가 이해가 되세요. 또 뭐 코스트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 회계 원리도 모르는데 코스트 어카운팅이나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듣기는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EC 과목을 접근하시려고 할 때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만 빨리빨리 대충 끝내고 그리고 BEC를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과목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시험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여전히 지금과 똑같다 그러면 뭐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순서는 뭡니까? 페레하고 오딧. 이게 세트니까 먼저 공부하고, 아니면 레귤레이션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BEC를 보던가, 아니면 페레 오딧 같이 공부하고 BEC 보고 레귤레이션 마지막에 보던가, 대충 다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트리키하게 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페레랑 오딧이 세트이긴 한데 꼭 같이 공부를 할 것이냐, 같이 볼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등등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점은 과거에 6대 4였는데 지금은 5대 5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멀티플 50%, 시뮬레이션 50%. 그리고 BEC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35%, 그다음에 리튼 커뮤니케이션 15%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2개의 포커스를 가지고 출제가 되었었는데 뒤에 것들, analysis하고 evaluation이 등장을 했어요. analysis는 이제 보통 우리가 LSAT, 뭐 로스쿨 시험 볼 때도 항상 이 분석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논리와 분석,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CPA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분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evaluation, 특히나 이제 이거는 audit에서만 등장합니다. attestation. 왜냐면 audit이라는 게 뭐예요?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해갖고 감사하고 이 회사에 의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봐라는 거죠. 내가 CPA인 것처럼 실무를 내가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너는 어떻게 이밸리에이션 하겠느냐라는 거를 진짜 실무와 똑같이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샘플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CPA 시험은 10에서 20% 정도가 더미 문제가 나와요. 더미 문제라는 거는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채점이 안 되는 문제들을 더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2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중에서 한 7에서 10문제 정도는 실제로 채점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딱 시험 문제를 쳐다봤는데 1, 2번은 내가 본 문제인데 3, 4번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건 더미 문제구나 생각하고 그냥 3번 찍고 넘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더미 문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더미라고 안 써놨으니까. 그런데 그게 더미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정답률이 높으면 또는 너무 낮으면 그거는 다음 시험에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더미 문제인데 이 더미 문제로서 지금 이제 그 다큐멘트 리뷰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한두 문제씩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 시간이 전부 다 4시간으로 통일됐습니다. 통일됐고 당연히 시험 시간이 늘어났으니까는 돈도 조금 올라갔어요. 20불씩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한국에 왔는데 그 목요일 날 버지니아에 잠깐 내려가가지고 우리 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하고 이코노믹스 강의하신 이상원 회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빅4에 오래 계시다 미국 펌에서 오래 계시다가 3일에 처음에 좀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셔가지고 PwC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지금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계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요.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AICP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그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이 엄청 많이 바뀌더라. 그래서 완전 실무 중심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AICP에서 교육 자료를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법인들한테 이제 큰 회계법인들한테 AICP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회계사 시험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실무 중심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료 뭐 분석하시고 공부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무 중심으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하고 실제로 어디시나 CPA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빨리 했는데도 25분이 지나가죠. 4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CPA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을 몇 개 뽑아봤는데 US CPA, 뭐 AICPA는 누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누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단은 학원비도 만만치가 않거니와 괌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호텔비 내야 되고 시험 응시료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뭐 농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US CPA 시험, 미국 공인회사 시험은 가장 적합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취업하실 분들은 미국 CPA 시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건데 한국 회계사 시험을 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미국 CPA 시험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한국에서 미국 CPA 시험을 합격했다고 받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경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취업을 생각을 하는데 한국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미국 회계사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영어가 좋으신 분, 그 다음에 이쪽 경력이 좀 있으신 분, 그리고 외국계 기업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세요. 왜냐하면 회계 자체가 이게 그 US 갭에 따라서 외국계 기업도 여러 종류이지만 이제 실제로 US 갭에 따라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리포트하는 회사들 이런 쪽에서는 미국 회계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조금 나누어지긴 하지만 한 70%는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회사들이 많고 외국계 회사들이라도 한 30-40%는 완전 한국식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회계 팀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팀장 정도 되시려면은 증이 있으셔야 돼요. CPA 시험 증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국 CPA 시험이 적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한 번 시작하면은 일단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번 시작을 하면 일단 이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항상 1년 반 안에 끝내라고 하는데 1년 반 안에 끝이 안 나고 한 과목 합격했다가 또 익스파이어 됐다가 또 두 과목 합격했다가 익스파이어 됐다가 5년, 6년, 7년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년 공부 안 했다가 이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또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다시 등록해갖고 또 공부를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는 이거는 딱 봐가지고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절대로 공부를 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10시간은 내가 낼 수 있어야 돼요. 주말 포함해서. 그 정도는 해야 이게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대략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잡고 1년 반을 잡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내가 뭐 10시간도 시간이 안 돼. 그리고 맨날 출장 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지금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미국 취업을 할 거다. 그러면은 미국 회계사만한 자격증은 없어요. 미국 변호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물론 적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취업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뭐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CPA 시험을 봐서 합격한다고 해갖고 오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격증이 있으니까 오라는 데는 한국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하는 거죠. 네,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자, CPA 시험 최단기간 합격하려면, 이것도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최단기간 합격하려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이죠.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공부하는데도 뭐 지식적으로도 함양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조금 남는데 그냥 놀기에는 좀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두고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여기 3일의 개법을 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000년서부터 2001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이제 4대 법인들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해요. 한국회계사분들이죠. 예, 한국회계사분들 7시에서 10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미국 CPA 시험이 들어왔을 때 한국회계사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이거 미국 회계사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책 봐도 되는 시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공부량이 한국회계사 시험에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정도가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한국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회계사도 하시고 미국회계사 시험도 보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 뭐 한국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다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한국은. 뭐 1000등이면 1001등이 뭐 90점에도 잘라버리는 게 이제 한국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 75점만 되면 다 붙여주는 절대평가니까, 그런 면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뭐 노력이 뭐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제들 표현을 하시는데, 한국회계사분들은 이거를 뭐 그렇게 더 룩다운 해갖고 이제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참고로 한국회계사분들도 몇 개월을 수업을 듣냐면 6개월을 수업을 들어요. 일단은 이제 어카운팅 과목하고 어딧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리뷰를 해요. 그런데 미국 상법, 미국 비즈니스 러하고 텍세이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물론 이제 컨셉은 조금 있지만 그냥 똑같이 다 수업을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BEC 과목 같은 경우에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나 IT 이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예, 우리나라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다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회계사 하시는 분들도 보통 한 짧게는 6개월, 아니면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회의가 들어요. 이거를 내가 왜 시작했지? 그리고 한 4-5달 정도 되면은 많이 주위에서, 야, 그거 지금 AI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다들 뭐 장롱면허인데 그걸 뭐 하려 하냐? 너 먹고 살 게 그렇게 없냐? 다른 거 해라. 이런 온갖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보내갖고 공부 흐름이 끊어진다든지, 집안에 누가 아파가지고 뭐 주말에 공부를 못 하든지, 그러면은 자신과 타협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 내가 굳이 이거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두 달 쉬고 뭐 이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확실한 모티베이션이 일단 있으셔야 돼요. 그럼 모티베이션만 있으면 되겠느냐? 동기부여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진 않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최단기간 합격을 하시려면은 내 상황에 맞게 학원이나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공부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게 시험 스케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념이야. 내가 휴학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인데 휴학을 하고 나는 딱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CPA 시험만 죽어라 공부할 것이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오프라인 학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사는 거죠. 예. 그리고 4과목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한 과목씩 해서 시험 볼 게 아니고 4과목을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최소한 괌에 갔을 때 3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맥시멈 한 15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요. 10시간에 15시간밖에. 그런 분들이 이거를 4과목을 갑자기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거의 10중 8구 중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못 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한 과목을 먼저 시험을 보셔갖고 합격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합격한 과목인데 익스파이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학원에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지 이게 뭐 통하고 이거 통하는 느낌이 있을 때 가서 시험을 봐야지 뭐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17년간의 경험을 보아 그렇진 않아요.
예,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적절한 공부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온라인이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은요, 한 번 수업을 빼먹거나 두 번 수업을 빼먹으면은 그 다음에 메이크업해서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온라인 백업이 있긴 하지만,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출장 가서도 들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온라인 수업이 훨씬 좋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고 가면서,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다 스마트폰으로 공부하시고 mp3 다운받아가지고 mp3로 듣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또 강사는 어떤 선생님이 맞는지, 무조건 유명 강사라고 해가지고 다 맞진 않아요. 대체로 유명 강사 분들이 강의를 잘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처럼 말을 빨리 하는 선생님들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은 말이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 빨라서 잠이 오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공영찬열 예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을 천천히 하시거든요. 목소리도 좋고.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강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실력은 실력이지만 얼마나 강의 전달력이 있고 핵심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박아주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 순서예요. 내가 어떤 과목도 봐야 될 것이냐. 내가 만약에 어카운팅이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페레부터 먼저 보래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니까. 그러면 페레 공부하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양이 많거든요, 페레는. 그런데 이제 내가 시간도 없는데 페레를 공부하다 보니까, 야, 한 과목 공부하는데 이만큼인데 나머지 세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해서 그냥 질려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레귤레이션 같은 과목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 과목이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외울 수 있고 실제로 어카운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분들도 처음에 도전해서 합격률이 아주 높은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페레를 할 거냐 레귤레이션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갈 거냐 말 거냐도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상담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과목, 그러니까 뭐 페레 레귤레이션 정도를 한두 달 정도 들어본 다음에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전문가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 시간이 이만큼이고 앞으로 뭐를 하고 싶고, 내가 취업이 목적인지 아니면 개업이 목적인지, 미국 취업이 목적인지, 한국 취업이 목적인지, 직장 이전이 목적인지, 뭐 라이센스만 딱 따면 되는 건지 뭐 다 다르잖아요, 목표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응시 주도 정하고, 응시 주가 결정돼야 시험 날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로 보고 싶으면 24에서 48학점을 다 따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점 따는데. 근데 내가 메인주로 보고 싶으면 15학점 있으면 되니까 4개월이면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응시 주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부 과목과 방법과 날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많이 그러죠. 공부는 네가 하는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CPA 시험은 열심히 한다고, 물론 열심히 하면 돼요. 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할 거냐 2년 할 거냐 5년 할 거냐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는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응시주 결정 및 미국 취업 개업주와의 상관관계. 응시주하고 시험 보는 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응시주는 뭘로 정해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다가 개업을 하고 싶은데 캘리포니아에 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캘리포니아 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응시주를. 근데 내가 취업이 목적이에요. 취업은 사실은 CPA 시험을 전부 다 합격하지 않더라도 한두 과목을 합격하면 그거를 레주메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 볼 수 있는 주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느 주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네가 캘리포니아 주 봤냐, 뉴욕 주 봤냐, 뭐 메인 주 봤냐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 어느 주 라이센스냐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라이센스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응시주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나이가 60 정도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CPA를 따가지고 경력도 있어갖고 라이센스만 받으면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캘리포니아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응시주와 내가 이제 취업이냐 개업이냐 또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따 한꺼번에 질문 받을게요. 예. 합격 후에 라이센스까지 반드시 취득해야 되나요?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이슈들이 좀 있죠. 혹시 뭐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냐면 AICPA를 따가지고 아직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회계사들과 함께 감사를 나가가지고 이게 이슈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국 회계사들의 업무를 뭐 제정하자 이랬더니 혹시 이게 이제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될까봐 뭐 한국공인협회에서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CPA
데지그네이션을 명함에다 쓰시고 싶으시면 라이센스 만들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는 게 목표다. 미국 취업이 목표다. 미국 취업이 목표이신 분들은 라이센스 이슈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경력이 없는데 내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은요, 레주메에다가 라이센스를 지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터뷰할 때 이게 이상해요. 얘가 아무런 익스피리언스가 없는데 갑자기 라이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려요. 아시다시피 뭐 워싱턴주나 이런 몇몇 개 주는 한국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합격하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는 한국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미국 취업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할 때는 내가 개업하려고 하고 있는 주에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주들은 뭐 뉴저지주나 뭐 한 30몇 개 주는 내가 그 주에 라이센스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메인주 라이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뉴저지에다가 개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은 메인주 라이센스 갖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업할 때는 라이센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메인주로 한 두 과목 합격한 거로 취업이 가능하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취업을 할 때 너 시험 합격했냐 안 합격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뷰 해봐가지고 얘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가 훨씬 중요하고 보다 경력이 뭐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한 과목 정도 합격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 합격하겠구나라고 없으면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만 구조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를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돈 주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내가 개업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개업하려고 하는 주에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유니폼 워킹 액트라는 법에 따르면 30몇 개 주는 내가 메인주 라이센스 갖고 뉴저지의 라이센스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인돌스먼트 등록만 하면은 뉴저지에다가 오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인돌스먼트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주가 이런 인돌스먼트로 오픈할 수 있는 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또 왜냐하면 이제 메인주는 15학점만 있으면 라이센스 나오는데 회계학점 모두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는 24에서 48학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추가로 또 막 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주도 있고 안 한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을 합격하면 한국이나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취업을 결정할 때 라이센스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CPA 시험을 합격했냐 또는 라이센스가 있느냐 그것이 미국의 취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3일회계법인이나 이런 그 4대 법인에 들어가시려면은 기본적으로 CPA를 합격해야지 이게 원서가 통과가 된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왜? 시스템 자체가 신입을 뽑을 때 다 대학교 3학년 애들을 뽑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인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CPA 시험은 당연히 똑똑한 사람을 합격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CPA 시험을 합격했냐 안 했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외국 친구들하고 내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CPA 시험을 합격했다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뭐라는 거죠? 핵심은 뭐가 더 훨씬 핵심이냐면은 경력이에요. 어떤 경력? 미국에서 경력이에요. 한국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빅4에서 텍스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경력을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꼭 회계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분야에서라도 경력이 있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의 핵심은 익스피리언스예요. 특히 미국에서의 경력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CPA는 한 과목 정도 합격하면, 두 과목 정도 합격하면 좋아요. 두 과목 정도. 특히나 레귤레이션 페레 정도 합격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생각처럼 CPA를 아직 다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취업이 안 되고 합격을 했으니까 취업이 되고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1년에 몇천 명을 취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회계 분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해본 결과를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100명 이상을 취업을 시키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식 사고 방식이신 거예요. 예, CPA를 합격하면은 취업이 되고 안 하면 한국식 사고 방식이신 거고, 한국은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한국은. 팀장님이 80년생인데 73년생이 갑자기 밑으로 들어온다? 안 받아주죠. 웬만해서는 안 받아줘요. 심지어 저희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해보는데, 왜냐면 외국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외국계 기업의 매니저급도 하는데 CFO가 나오자 언제 거부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미국 법인으로 갈 땐 전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전혀 따지지 않아요. 진짜로. 물론 체력이 딸려서 일을 못하죠.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벌써 이러면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체력이 되신다면은 사실은 나이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셔도 좀 과언 아닙니다.
라이센스 중요하진 않고요. 예, 경력이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미국 취업 생각하시면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영어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바로 미국 경력 아무것도 없이 CPA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미국 법원으로 바로 취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뭐 한국 계던 뭐 아니면은 뭐 F5에서 쌓고 나서 그러면서 영어 능력을 쌓으셔가지고 트랜스퍼를 그 다음에 미국 법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따가 2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캐플리라고 하는 곳인데 KAPLI 닷넷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왜 우리 쪽에서 CP를 시작해야 되냐? 원래 이거는 저희 다른 담당자분이 원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이 빠른 제가 그냥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2000년서부터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미국 예단은 2005년서부터 이제 우연히 1년 저는 안식년 가가지고 거기 뭐 뉴욕에다가 뭐 나중에 뭐 보시면 어떻게 이게 차려졌는지는 식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도와드리려고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같이 저희가 서강대 국제대학원도 저희가 다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최초이고 유일하게 미국 공인에서 협회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저희가 수시로 받아요. 예, 미국 공인에서 협회로부터. 그래서 기출문제를 유일하게 한국 강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피라이트 미국 회계사 협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다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브레인 덤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뭐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 유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 전부 다 미국 펌에 계십니다. 뭐 오디터로서 뭐 15년, 20년씩 다들 이제 디렉터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강의에 많이 반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 바뀌어지면서 속으로 씩 웃고 있는 거는 이건 잘 됐다. 왜냐하면 한국과 좀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지금 다 미국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바뀌기 전에도 미국 회계법인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까지 아예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미국에 전역에 있긴 하지만 뭐 한국 학원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을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대1로 전부 다 상담을 합니다. 1대1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다 전화 통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국의 학원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 중심이고 온라인 강의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2달 단위로 이게 학원이 개강이 되거든요. 홀수 달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맨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위주로 다 강의를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무조건 2달을 돌려야 돼요. 한국의 모든 학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왜냐면 홀수 달마다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 딱 온라인에 맞춰가지고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의 학원들이 1, 2, 3 해가지고 거의 한 70시간 강의를 해. 60시간 넘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0회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딱 20번에 끝냅니다. 그래도 오딕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핵심적인 것 같고 대신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는 많이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웃긴 얘기나 농담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하고 그래도 저는 해요. 꿋꿋하게 이제 저는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좀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그 개념 자체가 미국 취업이에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CPA 시험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CPA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 뭐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들, 뭐 퀵북이나 이런 프로그램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